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우리는 생긴 대로 타고난 대로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끊임없이 주변과 세상으로부터 사회화라는 명목으로 통제당하게 됩니다. 도덕이나 윤리, 법, 사회적 간섭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요소들은 빛은 숭배하고 어둠은 배격하는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성공만 쫓아야 하고 실패는 철저히 배격돼야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원래 나의 내면에 있던 부족하고 모자란 열등함은 밖으로 드러나질 못하게 단속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열등함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내세우지 못하지만 분명 나의 일부로 그 실체는 어두운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성격의 일부로 잘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외형적인 성취도 좋지만 바로 이런 그림자가, 어두운 그림자가 적절하게 잘 통합이 되어야 성숙한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유명 인사가 뒤에서는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무리를 빚는 것도, 그런 사례들도 바로 이런 그림자가 문제를 일으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면에 억압된 그림자가 제대로 통합되지 못해서 부적절하게 폭발한 거죠. 이런 그림자의 욕구는 때로는 큰 전쟁의 단초가 되기도 할 만큼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괜히 남 탓, 세상 탓으로 투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백인들은 껄핏하면 흑인들에게, 또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기독교는 무슬림에게 투사하는 식이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에게 한 행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이나 집단이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어두운 그림자를 세상에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서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전가시켜버리는 겁니다. 사회나 국가도 문제지만 사실은 정신의학자들이 주목하는 가장 위험한 그림자의 투사는 바로 가정 내에서 부모 자식 간에 대물림되는 겁니다. 부모 자신에 통합되지 못한 어두운 그림자를 자식에게 강요하고 자식이 그 상처를 대물림하게 된다는 겁니다. 환자 사례를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울증 때문에 내원한 대학생 A군입니다. 우울 불안이 심하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몸도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밤낮도 뒤바뀌어서 아침에는 못 일어나고 또 학교 수업도 계속 빠지게 됩니다. 몸도 몸이지만 마음도 온전치가 못합니다. 친구나 부모님과도 계속 마찰이 있고 이제는 망상증도 관찰이 됩니다. 얼마 전 강의실에서 친구와 종교 논쟁을 하다가 마찰을 빚었다고 합니다. A군은 자신만의 하나님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는데 친구들은 못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A군은 내 생각이 옳은데 라며 너무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빈 강의실에 가서 큰 소리로 혼자 노래를 막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친구들이 들여다보며 웅성거리고 또 일부는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더랍니다. A군은 이때 내 노래가 좋아서 친구들이 촬영을 한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이후로 A군은 다시 엄마에게 휴학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본격적인 음악인의 길을 가보겠다라고 말했답니다. 엄마는 황당했겠죠. 대학을 졸업하면 그땐 다 네 맘대로 하라며 A군의 요구를 일축했다고 합니다. A군은 자신이 노래와 춤을 정말 잘 추고 잘 부른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조울증의 조증 시기에 나타나는 망상증입니다. 친구들도 부모도 이해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죠. 엄마가 보기엔 소리만 빽빽 지를 뿐 평범한 노래 실력도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A군은 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진로를 놓고 부모님과 마찰을 빚는 걸까요? 용수철이 팡 하고 위로 솟구치는 결과는 그 결과 이전에 무언가의 힘으로 꾹 눌러 놓았기 때문이겠죠. 압력밥솥이 뻥 하고 터져버리는 것도 전기 배출구가 막힌 채 압력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이겠죠. A군도 마찬가지입니다. A군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엄마와 마찰이 심했다고 합니다. 학원이나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싸운 적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성장 과정에서의 억압된 요소가 이런 식으로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대학만 가면 그땐 다 네 마음대로 하라며 결국 엄마의 뜻대로 A군의 뜻을 꺾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진학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볼까 하지만 엄마는 공무원이나 박사 따는 것까지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해라 라며 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A군은 엄마와 이렇게 싸울 때마다 내 몸이 먼저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면서 엄마는 결국 엄마 뜻대로만 하려고 하지 한 번도 내 의사를 반영해 준 적이 없다고 답답해합니다. 지금까지 숨막히게 계속 가둬놓고 사육당하던 삶을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A군이 어려서부터 이토록 숨막혀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엄마는 또 왜 이토록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는 걸까요? A군이 망상증까지 와서 친구 관계까지 어려움이 생긴 걸 보고서도 엄마는 아이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고 그저 욕심이 많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 욕심대로 하자는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A군은 욕심이 과한 것이 아니라 열등감이 너무 심해진 겁니다. 또 심한 열등감을 한꺼번에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가 망상증과 조증으로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는 우리 아이가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반박합니다. 아빠는 서울대 출신으로 대기업 간부로 일하고 있고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는 해달라는 것 다 잘해주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훌륭한 환경 속에서 무슨 아이가 열등감을 가지냐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엄마의 착각이죠. 만약 내가 반에서 30등 하는데 내 형이 35등 중 하면 열등감이 없을 수 있죠. 하지만 내 동생은 1등 하는데 나는 2, 3등을 해도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겁니다. 집안에서 알게 모르게 비교당하겠죠. 너는 장남인데 왜 그 모양이냐라는 식이 되겠죠. 아버지가 서울대 출신의 잘 나가는 대기업 간부라는 게 오히려 A군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제야 A군의 엄마도 울컥해서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엄마는 아이 성적이 만족스럽게 안 나오면 늘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압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엄마는 껄핏하면 남편으로부터 왜 우리 집 애들은 나를 안 닮고 다 너를 닮아서 이 모양밖에 안 되냐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답니다. A군의 엄마는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빠와 아빠 집안으로부터 늘 학력 콤플렉스가 건드려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A군이 성적이 조금만 안 나와도 모든 게 학벌이 낮은 엄마의 책임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엄마는 아이를 키우면서 늘 A군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던 거죠. 여기에 시어머니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해서 네가 아이들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거라며 손자의 성적표가 나오면 일일이 할머니에게 보고하도록 했답니다. 학벌로 무시당하며 엄마 자신의 역할마저 추궁당하고 빼앗길 그런 위기 속에서 늘 마음 졸이며 살아야 했던 거죠.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집안에서 며느리로, 아내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집안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로지 A군을 더 닥달해서 성적을 끌어올리는 것만이 이 집안에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유일한 역할이자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거죠. 여기에 엄마 자신도 내가 좋은 대학을 못 나오니 결혼 생활도 이렇게 구박받고 눈치 보며 길을 못 펴고 산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게 바로 엄마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아직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자식에게 다시 투사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보고해야 할 성적표만 볼 뿐 아이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전혀 공감해 주질 못했던 겁니다. A군은 어땠을까요? 한다고 해도 늘 더 해야 된다는 소리만 듣게 됩니다. 조금 못하면 사방팔방에서 혼이 났겠죠. 이게 바로 열등감의 근원입니다. 이게 친구들을 대할 때도 불쑥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 자기 이야기를 조금만 수용 못해줘도 버럭 화가 납니다. 친구들도 내 부모처럼 나를 못났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자, 그럼 A군의 아버지나 할머니는 왜 그랬을까요? 할머니는 딸만 내리놓으며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깐깐한 공무원이었던 할아버지의 성격을 맞추며 사는 것도 쉽지를 않았죠. 뒤늦게 귀한 아들을 얻었고 아들에게 올인해서 아들은 서울대까지 좋은 대학을 보냈던 겁니다. 아들 못 놓는, 존재 가치가 없었던 며느리라는 극단적인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버팀목은 바로 아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었던 거죠. 어쨌거나 외형적으로는 할머니는 자기 목표를 이룬 겁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무수한 어두운 그림자를 이제는 며느리에게 전가를 한 겁니다. 며느리도 아들을 낳아야 하고 기왕 아들이면 공부도 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손자의 공부가 시원찮으면 며느리의 부족한 학벌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할머니에겐 아들의 성장과 출세는 일종의 벼슬이 된 거죠. 그러니 며느리에게도 투사한 겁니다. 할머니가 조금 현명하셨더라면 나는 이렇게 고생했으니 며느리인 너는 내가 지켜주마라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할머니의 선택은 그림자의 대물림이었습니다. 결국 손자에게 조울증과 망상증이란 결과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각자가 짊어진 삶의 무게와 그림자 속에서 자신이 받은 상처를 결국은 자신보다 약한 다른 대상에 투사해버리는 상황이 거의 모든 가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밖에서 일이 풀리지 않던 시아버지는 아들 못 놓는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서름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며느리는 다시 그 아들에게 전가해버린 상황인 겁니다. 만약 A군의 엄마라도 시어머니나 남편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단호하게 아이를 보호해주는 입장이었다면 지금 결과는 A군의 상황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엄마도 시댁과 잘난 남편의 힘에 압도당하다 보니 자신이 방패막이가 되어 아이를 보호해주지는 못했던 겁니다. 대신 오히려 어른들의 그림자를 A군에게 던져버리는데 누구보다 앞장서 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쌓이고 쌓여 A군이 조울증에 망상증까지 나타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A군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또다시 어떤 그림자를 자녀에게 던지게 될까요? 이런 상황을 이해를 못하면 A군에게 당장 문제가 있으니 A군 자체만 어떻게든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약도 A군에게 먹이고 상담도 A군이 받는 식이 되죠.
과연 그렇게 해서 문제의 본질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칼 융은 이런 상황을 부모가 자식에게 그림자를 전가해서 인간의 죄가 3대에 걸쳐 전해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재마 선생은 먼저 깨달은 현명한 아버지와 어진 어머니만이 이러한 편벽됨으로부터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부를 더 많이 시키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잘 끌고 가야 한다는 관점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부모가 던져준 그림자 때문에 어린 자식이 이토록 아파하는 모습을 눈이 있지만 보지 못했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했던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